에티오피아 대통령들의 파격 결정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든 중국 인프라를 활용하여 투입된 1대1로 프로젝트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중국은 발작했고 프랑스는 혼란에 빠졌으며 세계 곳곳에서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에티오피아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121억 달러 원흉의 철도를 폭파한다. 물류의 중심을 스스로 차단한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증거일까요? 에티오피아가 121억 달러짜리 철도를 폭파한 진짜 이유, 그리고 프랑스 고위 관료가 한국의 제안서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내막까지, 철도를 둘러싼 숨겨진 권력 개임과 10년을 이어온 감동적인 우정 이야기까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저는 그날 아침 파리 외무부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월요일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비서가 뛰어들어왔어요. 차관님, 에티오피아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중국과 함께 건설한 121억 달러 규모의 철도를 스스로 폭파했다는 거예요. 아디스아바바에서 지부티까지 이어지는 그 철도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군요. 왜 자국의 경제 생명선을 파괴하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떠올랐어요. 대학 시절 한국인 유학생이 제 논문 아이디어를 훔쳐간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아시아 전반에 대해 경계심을 갖게 되었죠. 아프리카 국가들의 감정적인 결정에는 이미 익숙합니다만, 제가 중얼거리자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가 매우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하네요. 장관님께서 직접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마르틴, 당장 아디스아바바로 가시오.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에티오피아 상공은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경찰차와 군용차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호텔에서 짐을 풀고 곧바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폭파 지점까지는 차로 1시간 거리였어요. 가는 길에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마담, 우리 정부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121억 달러인데요.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하더군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길게 뻗어있던 철로가 완전히 끊어져 있었어요. 레일은 비틀어져 있고 콘크리트 교각들은 부서져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터 같았죠. 이게 정말 스스로 한 일인가요? 현장을 둘러보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의식 중에 아프리카 국가들을 관리 대상으로 보는 프랑스식 외교 감각이 작동했어요. 이들이 이런 중대한 결정을 혼자 내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었죠. 그런데 현장에서 만난 에티오피아 관리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식민지가 아닙니다.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그 말에 뭔가 찔렸습니다. 제가 무의식 중에 그들을 깔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며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감정적인 결정일 거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에티오피아 외무부 관리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후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죠. 우리는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프랑스도 곧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더욱 의아했습니다. 이들이 정말 감정적으로 행동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친 뭔가가 있는 걸까요? 에티오피아 해운부 장관 멜라쿠를 만난 건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최근 한국을 다녀왔다고 했어요. 부산항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멜라쿠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는데 한국전쟁 당시 촬영된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제 할아버지입니다. 1951년 강류부대 소속으로 한국에 파병되었죠. 저는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에티오피아 군인이 부상당한 한국 병사를 부축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한국 병사의 다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할아버지가 직접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김상호라는 한국 병사가 적의 총격에 다리를 맞았대요. 멜라쿠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등에 업고 의무대까지 뛰어갔다고 하셨어요. 그때 김상호 씨가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다고요. 부산 제8부두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더군요. 그곳에서 이 사진을 찾았습니다. 멜라쿠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기념비에는 우리 할아버지 이름도 새겨져 있었어요. 자유를 위해 싸운 에티오피아 용사들이라고요. 일기장 복사본을 보여주며 그가 읽어주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친구가 내 목숨을 구해주었다. 그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얼굴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들을 도와야겠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70년 전 이야기가 지금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걸까요? 하지만 멜라쿠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부산항 관계자들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해 두었더군요. 그는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찍은 컬러 사진이었어요. 부산 제8부두 기념비 앞에서 한국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이분들이 김상호 할아버지의 가족들입니다. 손자인 김재현 씨는 철도 기술자예요. 저는 흥미로워졌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김재현 씨가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에티오피아 은인에게 보답하고 싶어 하셨다고 하더군요. 할아버지께서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이 있대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목숨을 구해줬으니 우리도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요. 멜라쿠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새로운 철도 건설을 도와주겠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에티오피아 철도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는 얘기군요. 중국 철도를 폭파한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나요? 멜라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자료를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김재현 씨가 직접 가져온 문서들이 있어요. 중국 철도에 숨겨진 진실을 담은 자료들이죠. 그날 저녁 호텔에서 멜라쿠가 건네준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70년 전 한국 전쟁의 기록들, 그리고 최근 부산에서 이루어진 만남들, 역사가 현재와 이어지는 신기한 연결고리였어요.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네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감정적인 유대감만으로 121억 달러짜리 철도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분명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멜라쿠가 저를 비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죠. 이분은 왕리 씨입니다. 중국 철도공사에서 일했던 분이에요. 왕리는 긴장한 표정으로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들어있습니다. 컴퓨터에 USB를 연결하자 폴더 하나가 나타났어요. 이름이 레드 IIL 스트래터지였습니다. 저는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죠. 첫 번째 문서를 보자마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아프리카 철도망을 통한 지역 장악 계획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게 정말 중국 정부 문서인가요? 왕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에 참여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시작에 불과해요.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섬뜩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철도를 시작으로 수단, 남수단, 케냐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네트워크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단순한 교통망이 아니었죠. 모든 물류 정보가 베이징으로 실시간 전송됩니다. 의료 정보, 군사 물자 이동까지도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철도가 정보 수집 도구로 사용된다는 뜻이었거든요. 두 번째 문서는 계약서 분석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체결한 철도 건설 계약에 숨겨진 조항들이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15년 후부터 사용료가 3배씩 인상됩니다. 그리고 운영권은 99년간 중국이 독점하죠. 왕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협력이 아니라 식민지 정책이었어요.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세 번째 문서에는 녹음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어였지만 번역본도 함께 있었어요. 에티오피아는 이미 우리 손 안에 있다. 철도를 통제하면 나라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 중국 고위 관료의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멜라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한국에서 분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내린 거예요. 저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철도 폭파가 감정적 결정이 아니었다는 걸요. 오히려 매우 이성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었던 거죠. 중국 측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나요? 왕리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21억 달러짜리 철도 뒤에 숨겨진 무서운 계획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이 모든 진실을 파헤쳐 에티오피아에 알려주었다는 것도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에티오피아는 희생양이 아니라 용감한 저항자였어요. 이틀 후 한국 특사가 도착했습니다. 최강산이라는 분이었어요. 외교부 차관급이었죠. 안녕하세요, 오르시에르 차관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그를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작은 나라 외교관이 이런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려는지 궁금했거든요. 에티오피아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강사는 정교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왔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자마자 저는 놀랐어요. 소말릴란드와 에리트레아를 연결하는 새로운 철도망 구상입니다. 지도 위에 그려진 철도 노선들이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를 중심으로 세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Y자 형태였어요. 기존 중국 철도와 뭐가 다른가요? 제가 질문하자 최강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소유권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각국이 자국 구간을 소유하고 공동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해요. 두 번째 슬라이드는 한국의 철도 시스템 소개였습니다. 부산, 창원, 광양항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었죠. 분산형 교통 거점 시스템입니다. 한 곳이 막히면 다른 경로로 우회할 수 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중국식 중앙집권적 시스템과는 정반대 개념이었거든요. 디지털 물류관리 시스템도 함께 제공합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에는 스마트 물류센터 화면이 나왔습니다. 실시간으로 화물 위치를 추적하고 최적 경로를 계산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정보는 각국이 독립적으로 관리합니다. 제3국으로 유출되지 않아요. 멜라쿠가 흥미롭게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종속시키는 길이 아니라 연결해주는 길이군요. 최강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연결은 하되 독립성은 보장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때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본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기술 협력과 자금 지원을 약속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도도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뭄바이 항을 통한 대체 물류 경로를 제공하겠다고 하네요. 연이어 터진 소식에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도 하이파항 개방을 선언했습니다. 홍해를 통한 새로운 루트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정교한 국제연대를 구축했다니요.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았어요. 건설 비용은 어떻게 조달하나요? 한국수출입은행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공동 지원합니다. 각국 부담을 최소화하죠. 네 번째 슬라이드는 재정 계획이었습니다. 중국식 고금리 차관과 달리 저금리 장기 융자 방식이었어요. 운영 수익은 어떻게 배분하나요? 각국이 자국 구간 수익을 가져갑니다. 공동 운영비만 분담하면 돼요. 저는 점점 한국 제안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건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최강산과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프랑스도 참여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기술 지원이나 자금 참여 모두 환영해요. 그는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배타적이지 않고 개방적인 자세였어요. 이제 프랑스는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일방적 지배와 한국의 협력적 연대 사이에서 말이죠. 그날 저녁 보고서를 작성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이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매력적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미 여러 나라가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도요. 한국 제안이 발표된 지 사흘 만에 중국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날아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에티오피아행 모든 물품 수출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멜라쿠가 긴급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지부티항도 에티오피아 화물 취급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측 압박 때문이죠.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내륙국인 에티오피아에게 항구 접근이 막힌다는 건 경제적 질식을 의미했거든요. 수단과 남수단도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어요. 최강산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중국이 주변국들을 하나씩 압박하며 에티오피아를 고립시키려 하고 있었죠. 국제법적으로 문제 제기도 할 예정입니다. 계약 위반이라며 중재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하네요. 저는 골치가 아팠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이렇게 강력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특사가 새로운 소식을 가져온 거예요. 일본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최강산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본 수출입은행에서 추가 자금 지원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기술 협력도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더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도도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뭄바이 항을 통한 대체 물류 경로를 제공하겠다고 하네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하나둘 에티오피아를 지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이파항을 개방했습니다. 홍해를 통한 새로운 물류 루트죠. 멜라쿠가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껴요. 하지만 중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에티오피아 주재 중국 대사가 직접 협박성 발언을 했어요. 경제적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날 밤 저는 파리 본부와 긴급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장관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마르틴, 프랑스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중국 쪽에 설 것인가? 한국 쪽에 설 것인가? 저는 지난 일주일간 본 모든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중국의 은밀한 지배 계획, 한국의 개방적 제안, 에티오피아의 절박한 상황까지요. 장관님, 이건 단순한 경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철도를 통한 신식민주의냐, 진정한 협력이냐의 문제예요. 장관님이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습니다. 확실한가요? 네, 확실합니다. 왕리가 가져온 자료들을 직접 봤어요. 다음 날 프랑스 외무부에서 공식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주적 선택을 지지한다. 멜라쿠가 기뻐했습니다. 프랑스까지 우리 편이 되어주는군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처음으로 옳은 결정을 내린 것 같았거든요. 이제 중국도 함부로 압박하기 어려울 거예요. 최강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대의 힘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아디스아바바 시내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나라들도 뭉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직접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가 그 연대에 동참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에서 기술진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우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철도기술 책임자로 온 분이 바로 그 김재현이었습니다. 멜라쿠가 부산에서 만났던 김상호 할아버지의 손자였죠. 할아버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멜라쿠와 김재현이 만나는 순간을 지켜보며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70년 전 전쟁터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이어지다니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김재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은인들을 꼭 도와드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분이 할아버지 목숨을 구해주셨다면서요. 멜라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언젠가 한국을 도와야 한다고요. 두 사람이 악수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뭉클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진정한 우정이었어요. 김재현은 곧바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폭파된 철도 지점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복구보다는 새로 건설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는 태블릿으로 설계도를 보여주었어요. 기존 노선보다 더 효율적인 경로를 찾았습니다. 산악지대를 우회해서 건설비도 절약할 수 있어요. 에티오피아 기술자들이 몰려들어 질문했습니다. 김재현은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죠. 우리나라에서 연수 받으실 분들을 선발해 주세요. 멜라쿠가 깜짝 놀랐습니다. 연수요? 네, 부산과 창원에서 6개월간 철도 기술을 배우실 수 있어요. 실무 경험까지 쌓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세심함에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건설해 주는 게 아니라 기술까지 전수해 주려는 거였어요. 자국 철도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진정한 독립이죠. 김재현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 달 후 에티오피아 기술자 20명이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배웅하며 멜라쿠가 말했습니다. 꿈만 같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게 되다니요. 저도 함께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기술진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 김재현이 안내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쳤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제8부두 기념비 앞에서 그가 설명해 주었어요. 이 기념비에는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저는 비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자유를 위해 싸운 에티오피아 용사들을 기리며라고 되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은혜를 잊지 않는군요. 그날 저녁 에티오피아 연수생들과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정말 친절해요. 모르는 걸 물어보면 끝까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이런 철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2개월 후 연수를 마친 에티오피아 기술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우리 손으로 철도 통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연수팀 리더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에티오피아 전용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김재현과 함께 공동 개발한 통제 시스템 시연을 봤습니다. 에티오피아 기술자들이 직접 프로그래밍한 것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주인입니다.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들의 열정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국제협력이라는 걸요. 비행기에서 돌아가는 길에 멜라쿠가 할아버지 사진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한국 친구들이 우리를 정말 잘 도와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70년 전 전쟁터에서 시작된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는 걸 보니 감동적이었어요. 3개월 후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왕리의 자료를 유엔에 공개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 저도 참석했습니다. 프랑스 대표단의 일원으로요. 한국 대표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동아프리카 철도망을 통한 신식민주의 계획을 공개합니다. 스크린에 레드 IIL 스트래터지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입니다. 물류정보 실시간 수집, 99년간 운영권 독점, 일방적 요금 인상 조항들이 하나씩 공개되었죠. 중국 대표가 발끈했습니다. 허위 자료로 중국을 모함하고 있다. 하지만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왕리의 녹음 파일이 재생된 거예요. 에티오피아는 이미 우리 손 안에 있다. 철도를 통제하면 나라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 중국어로 된 원본과 영어 번역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아프리카 국가 대표들이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주권 국가에 대한 모독이다. 철도가 지배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때 연단에 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때였어요. 의장님,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에 올라갔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말을 시작했어요. 프랑스는 자유롭고 공정한 연결망을 지지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직접 본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다로 가는 길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모든 내륙 국가가 자유롭게 바다에 접근할 권리가 있어요. 아프리카 국가 대표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철도는 국가를 연결하는 다리여야 합니다. 지배하는 쇠사슬이 아니라요.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니 여러 나라 대표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투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명확했어요. 첫째, 내륙 국가의 철도 접근권 보장. 둘째, 철도망 독점 운영 금지. 셋째, 모든 철도 계약의 투명성 보장. 찬성 147표, 반대 12표, 기권 28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장이 발표하자 회의장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분노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결의안을 인정할 수 없다. 그들은 서류를 챙겨들고 회의장을 나가버렸어요. 회의가 끝난 후 멜라쿠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프랑스가 우리 편에 서주셔서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군요. 한국 대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엔 결의안을 바탕으로 진정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죠. 그날 저녁 뉴욕에서 내려다본 야경이 특별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작은 나라들의 연대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 역사적인 날이었거든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아디스아바바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행사 때문이었어요. 동아프리카 철도 자유동맹 창립 총회에 온 걸 환영합니다. 멜라쿠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회의장에는 16개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소말릴란드, 에리트레아는 물론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까지요. 각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철도 협력체입니다. 한국의 김재현이 설명했습니다. 이제 그는 동아프리카 철도 기술 고문이 되어 있었어요. 소유권은 각국이 갖고 운영만 공동으로 합니다. 수익도 공정하게 배분하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중국식 일방 지배와는 완전히 다른 모델이었거든요. 창립 총회 후 특별 행사가 있었습니다. 부산-아디스아바바를 연결하는 화상 개소식이었어요. K-스마트 철도 통합센터 개소를 축하합니다. 스크린에 부산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김재현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보였어요.
할아버지가 꿈꾸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재현이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운행 열차의 이름을 발표하겠습니다. 멜라쿠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강요호입니다. 회장의 박수가 터졌습니다. 70년 전 에티오피아 강류부대의 이름을 딴 거였어요. 한국과 에티오피아를 이어준 역사적 인연을 기리는 의미입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전쟁의 아픔이 평화의 열매로 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개소식 후 저는 멀라쿠와 김재현을 따로 만났습니다. 프랑스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기술 지원이든 자금 참여든 환영해요. 김재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TGV 기술과 KTX 기술을 접목하면 더 좋은 철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멜라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프리카 고속철도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죠. 그날 저녁 아디스아바바 시내를 거닐며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 폭파된 철도 잔해를 보며 느꼈던 혼란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 파괴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었다는 걸요. 호텔 방에서 파리 본부의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동아프리카 철도 자유동맹이 성공적으로 출범했습니다. 프랑스의 적극적 참여를 건의합니다. 창밖으로 아디스아바바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건설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철도역 건설이 한창이었죠.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철도는 이제 누군가를 종속시키는 쇠사슬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도 뭔가 바뀌었다는 걸 느꼈어요. 아프리카를 바라보는 시각, 작은 나라들에 대한 편견, 그리고 진정한 협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까지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 건설 현장을 지나쳤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에티오피아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저것이 바로 희망이군요.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철도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저것이 바로 희망이었어요. 남이 만들어준 길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길 말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아디스아바바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 큰 무언가가 자리 잡았어요. 작은 나라들도 연대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진정한 협력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변화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70년 전 전쟁터에서 시작된 작은 은혜가 121억 달러짜리 철도를 움직이고 결국 16개국이 참여하는 거대한 연대로 이어졌습니다. 진정한 협력이란 이런 것이겠죠. 서로를 지배하려 하지 않고 함께 가는 길을 만드는 것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